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뉴스 영양과 건강TV의 강민구입니다. 조리 자격증 TV 프로그램으로 조리 기능사 자격시험 중에 필기 공통사항 부분의 실전 모의고사 5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칼슘과 인의 대사 이상을 초래하여 골연화증을 유발하는 유해 금속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골연화증 하면 카드뮴이 되겠습니다. 철이 부족할 때는 주로 이제 빈혈, 계통이고요. 수은에 의한 식중독이죠. 이게 다 카드뮴도 식중독이고, 주석도 식중독에 해당되죠. 중금속에 의한 식중독은 만성이 특징입니다. 이걸 참고로 하시고, 수은이 이제 중독돼서 발생하는 거로는 미나마타병이 있죠. 이건 중추신경이 마비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주석은 우리가 보통 깡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양철, 예, 이거는 성장 저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카드뮴에 의한 병은 우리가 이타이 병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 오염 조사 방법과 관련이 없는 것을 물어봤네요. 답은 1번 트라이할로메탄의 약자예요. THM. 이거는 염소, 우리가 수돗물 지금 염소 소독을 하죠. 예, 그 수돗물에 푸는 염소에 의한 발암물질이 바로 트라이할로메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DO는 용존 산소량,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설명들은 이게 문제풀이 다음에 과목별 강좌를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보시는 거로 하고, 문제풀이에서는 용어 설명을 집중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장에 사용할 수 있는 간장 보존료는 뭐죠? 통상 우리가 방부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벤조익 에이시드, 안식향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피온산, 프로피닉 에이시드는 뭐냐? 이거는 푹 쏘는 좀 썩은 냄새가 나는 액체예요. 땀을 많이 흘리고 이제 목욕을 계속 여러 날 안 할 경우 나는 쉰 냄새, 이런 것도 이제 이 프로피오닉 에이시드의 냄새하고 유사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초산소듐은 산도조절제가 뭐예요? 예, 신맛을 조절하는 성분으로 사용된다. 소르빅 에이시드는 보존료로 사용되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간장에 사용되는 보존료로는 안식향산이 답이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소르빈산도 보존료에 해당된다.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사선의 파장이 가장 크며 열선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뭐냐? 라고 얘기했네요. 복사라는 말이 뭐죠? 복사라는 것이 열원으로부터 직접 전달돼서 전자파에 실려가죠. 열이. 이 전자파가 열원으로부터 직접 쪼여져서 따뜻해지는 것을 복사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난로가 이렇게 있어요. 난로에 불이 막 타고 있어요. 여기에
전자파에 의해서 이 열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될 때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죠. 이 난로 때문에. 이게 복사열이죠. 예, 요건 열이 전자파 중에서 어디에 실려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예, 이거는 적외선에 실려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파장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시각파 하고 소리로 듣는 청파는 다 같은 파예요. 이게 다른 파가 아닙니다. 같은 일직선상에 있는 파예요. 어쨌든 근데 그 중에 이렇게 가시광선 파가 있어요. 그래서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있죠. 빨간색 쪽 바깥쪽에 그래서 적외죠. 빨간색 쪽 바깥쪽 이게 전자파가 적외선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열을 싣고 다니죠. 그러면 보라색 쪽 바깥에 보라색이 한자어로 자죠. 그러니까 자외선, 자 쪽 바깥쪽은 뭐죠? 이거는 소독 효과가 있어요. 도르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근자외선, 이 자외선 중에서 이쪽 가까이 가시광선 쪽에 가까이 있는 이 근자외선을 도르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르노선은 건강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가시광선은 바로 이제 여기 빨주노초파남보 여기가 가시광선이죠.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의 특징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황색 포도상 구균은 현경으로 볼 때 노란 색깔을 띈다는 거고 노란색인데 이제 우리 바탕색처럼 이렇게 조금 붉은색에 가까워요. 포도상, 이거는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막 세균이 여러 마리가 이렇게 버글버글하게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포도송이처럼. 그래서 포도상이에요. 구균은 동그랗게 생겼다 이거예요. 간균은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걸 간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징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균체가 열에 강하다. 아니에요. 균체는 열에 약합니다. 60, 70도면 죽어요. 그러니까 물을 끓일 필요도 없어요. 한 2, 30분 동안 끓는 물이 아니라도 2, 30분 이상 6, 70도 이상 되는 물에 튀기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얘가 열에도 이 병원균이 살아 있어요. 막 100 몇십 도 이렇게 올라가도 그건 왜 그러냐면 균체가 아니고 포자가 형성됐을 때 그때는 살아 있을 수 있다. 열에. 그래서 이제 그걸 독소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포자가 발생한 거를. 화농성 질환의 원인균이에요. 얘한테 이제 식중독에 걸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특히 이제 손가락이라든지 이런데 고름이 생기죠. 절대로 장갑 끼고도 음식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뭐 법으로 금지를 안 하잖아요. 법의 터치 영역 바뀌니까. 그렇지만 특히 돈을 받고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엔테로톡신이라고 하는 독성, 이게 독성분이죠. 이 독소형의 독성분이잖아요. 이게 이름이 엔테로톡신이에요. 자,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식품위생법하고 관련돼서 집단급식소라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급식시설 아니죠. 집단급식소는 비영리 급식소예요. 집단급식소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돼요. 첫째, 비영리다. 둘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 불특정인이 아니에요. 특정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직원이라든지 이런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먹는다. 외식은 오늘 중국집 갔다가 내일 한식집 갔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먹을 수 있잖아요. 집단급식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점심이면 점심, 삼성전자 같은 데는 아침, 점심, 저녁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365일 중에서 쉬는 날 빼고는 다 회사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먹는다. 이렇게 세 가지가 집단급식의 특징이에요.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식품이라 하면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위한 모든 음식물. 맞아요. 음식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시는 거, 먹는 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상 주관부처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는 세 가지 주 타겟이 뭐죠? 첫째, 식품. 둘째, 약품. 셋째, 화장품. 예. 표시라 하면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도형. 맞는 말이에요. 이게 법에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용기, 포장이라 하면 식품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 식품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예, 맞는 말이에요. 위생사 시험인가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식품이나 음식을 담아서 파는 그릇이다. 언뜻 볼 때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이나 과채류를 채취 후 선도 유지를 위해 표면에 막을 만들어 호흡 조절.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호흡이 아니죠. 이 과일이 하는 호흡이에요. 수분 증발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거는 피막제예요. 이게 껍데기에 막을 살짝 입힌다라는 뜻의 피막이에요. 품질 계량제라는 건 뭐죠? 점성, 탄성, 보수. 이건 보수가 물기를 이제 보존하는 거죠. 결착성, 이게 붙어있게 하는 거, 결착성. 이런 거를 증진하는 게 품질 계량제다. 이형제는 뭐죠? 형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붕어빵 같은 거 있잖아요. 붕어빵 같은데 이형제로 뭐가 쓰이죠? 기름이 쓰이죠. 기름. 옛날에는 들기름 이런 게 쓰였는데 지금은 이제 콩기름 이런 거를 쓰이죠. 예. 강화제는 뭐죠? 영양 강화제를 뜻하는 거예요. 영양소 손상이 됐을 경우 또는 부족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영양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주로 이제 바이타민 종류, 특히 이제 칼슘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바이타민 A, B군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C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제의 주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여 무균 상태로 하는 조작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멸균입니다. 무균 상태로 만드는 건 멸균인데, 근데 이게 이제 좀 말썽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무균 상태로 있는 것을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고, 첫째, 우선은 제거하고 있는 미생물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균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게 살균도 여기에 해당돼요. 사실은. 살균과 멸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살균은 균은 없어요. 있는 균도 다 죽이고요. 또 남아있는 균도 없어요. 살균이. 근데 멸균과 살균이 뭐가 차이 나느냐? 멸균은 아포가 없어요. 살균은 아포는 있을 수 있어요. 아까 포도상 구균이 약한 온도에서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균은 다 죽어요. 균은. 근데 아포는 높은 온도에서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멸균을 위해서는 보다 강하게 온도도 높이고 압력도 높일 수 있으면 높이고 오래 끓여야 되죠. 살균은
끓는 물이 아니라도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살균과 멸균이 사실상 외관상으로는 같기 때문에 아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면 이게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독은 죽이긴 죽여요. 죽이긴 죽이는데 다 죽이지 않아요. 얼마까지? 10만 마리 이하로 남아있게 죽이는 거예요. 10만 마리 선 정도까지 남아있을 때에는 식중독이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정규는 기존의 균은 그냥 있어요. 그냥 있고 증식만 억제하는 거예요. 증식만. 이거 항균이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정규는. 거의 비슷합니다. 항균이라는 말과 정균이라는 말하고. 계속해서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 1g 중 생균수, 이게 살아있는 균이죠. 생균수가 약 얼마 이상일 때 초기 부패로 판정하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10의 7승. 10의 7승이면 얼마죠? 1000만 마리가 되죠. 예. 그러니까 10의 6승, 100만 마리까지는 그 초기 부패라고 안 봐요. 그러니까 10만 단위 마리, 99만 마리도 10만 단위 마리잖아요. 거기까지는 초기 부패가 안 됐다고 보는 거고, 100만 마리가 넘어서면, 100만 단위가 넘어서면 이제 초기 부패로 보는 거죠. 10의 6승까지는 부패하지 않은 신선한 거로 본다.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열성이 강한 아포를 형성하며, 이게 아포가 포자라고 한 거죠. 포자가 뭐예요? 곰팡이로 말하면 그 실처럼 이렇게 쭈르륵 나와가지고 그 뭐 민들레 같은 거 홀씨처럼 이렇게 된 거를 아포라고 그래요. 이거를 형성하며 식품의 부패 식중독을 일으키는 혐기성균이 뭐냐? 혐기성균은 많지 않아요. 혐기성균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혐기성이라는 게 뭐죠? 산소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리스테리아는 특징이, 이거는 저온균이에요. 저온균. 리스테리아는 임신부 또는 임산부가 중독됐을 때 태아가 죽을 수 있어요. 비브리오는, 얘도 저온은 저온인데 얘처럼 저온은 아니죠. 예, 저온은 저온인데 얘는 어패류의 주로.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어패류를 날로 먹을 때, 회로 먹을 때 비브리오 장염에 걸릴 수 있다. 살모넬라는 육류나 햄버거, 김밥에서도 살모넬라가 걸릴 수 있어요. 그는 김밥이라든지 이런 거에 주로 걸리는 식중독은 황색 포도당 구균에 의한 식중독과 이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그 두 가지가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색소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 중 틀린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녹색 채소를 데칠 때 식초를 넣는다. 예. 녹색 채소는 구리, 그러니까 동전 있잖아요. 동전. 구리를 넣는다든지 또는 중조를 우리가 식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탄산수도 나트륨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탄산수도 소듐. 이게 중조인데 얘를 넣으면 녹색이 아주 선명하게 살아 있습니다. 단지 중조를 넣었을 경우에는 바이타민이라든지 영양소 파괴가 심해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다. 2번 매실지가 지가 뭐예요? 오이지 이런 지예요. 그러니까 매실로 지를 담을 때 차조기잎을 넣으면 색깔이 선명해진다. 맞는 말이죠?
연근을 줄일 때 연근은 하얀색이죠. 이 하얀색일 때는 산을 첨가하는 거예요. 햄 조짓이 질산 포타슘을 넣는다. 맞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생육의 환원형 미오글로빈, 마이오글로빈이라고도 하죠. 공기와 접촉하면 분자상의 산소와 결합하여 옥시미오글로빈, 옥시마이오글로빈으로 되는데 이때의 색이 어떻게 되냐? 옥시마이오글로빈의 색은 선명한 적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이오글로빈에서 옥시마이오글로빈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는 상황을 보면 마이오글로빈은 적자색이에요. 그 다음에 옥시마이오글로빈은 선명한 적색이죠. 여기서 이제 더 오래 놔두면 이제 부패하기 시작을 하죠. 이때는 회백색으로 변한다.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지, 유지가 그 지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지질은 하나는 기름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유지 또는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유지 또는 지방은 영어로 패트라고 해요. 패트는 상온에서 고체 상태예요. 기름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예요. 들기름 이런 기름은 액체 상태예요. 그리고 버터 이런 거는 유지이죠. 패트는 고체 상태다.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높아지므로 발연점이 낮아진다. 예, 맞는 말이에요.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질이 지방산 여러 개가 이렇게 쭉 붙어있죠. 사슬처럼 붙어있는데 얘가 가열이 되면 얘가 끊어져요. 끊어져서 이렇게 흩어져. 그러면은 산패가 쉬워져요. 그리고 발연점이 낮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조금만 끓어도 산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연기 성분으로 알데히드, 케톤 등이 생성된다. 맞는 말이죠. 예, 발연점이라는 것이 이게 발생하다 연기라는 뜻이죠. 근데 연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연기가 아니고 푸르스름한 안개 같은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 고기가 탈 때 나는 연기가 아니에요. 요도값이 높아진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좀 이따 설명을 좀 따로 한번 드릴게요. 중합 반응에 의해 점도가 증가된다. 점도가 일단은 원래는 기름이 미끈미끈 해야 되는데 끈적끈적해진단 말이에요. 오래되면. 이래가지고 산패가 커지고 기름 맛이 튀김 맛이 없어지죠. 이런 이제 특징을 갖는다. 요도 값이라고 하는 것은 불포화도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건성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건성률. 건성률이 높으면 불포화도가 높아요. 불포화도가 높으면 신선한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요오드 값이 낮아지죠. 가열을 하면. 예, 계속해서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로멜린이 함유되어 있어 고기를 연화시키는 과일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예, 이거는 연육제, 천연 연육제를 얘기하는 거죠. 연육이 뭐예요? 육질을 연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연육제도. 예, 이게 다 연육제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 연육제에 들어갈 수 있는데 브로멜린이 포함된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이 하나밖에 없죠. 파인애플이죠. 브로멜린은 파인애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연육제, 이제 강한 연육제로 볼 때 파파인의 파파야라는 연육제가 있고 키위의 액티니딘이라는 연육제,
그리고 무화과에 피신이라는 연육제가 있다. 예, 사과, 귤, 복숭아 이런 것들도 연육제로 사용될 수는 있긴 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예, 파인애플이라든지 파파인, 키위, 무화과 이런 것들이 이제 연육제로서 강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생충과 중간숙주의 연결이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감염병에 의한 기생충 감염병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 12지장충은 중간숙주가 없어요. 12지장충은. 그러면 12지장충만 중간숙주가 없느냐? 통상 채소에서 그 감염되는 것들은 중간숙주가 대부분 없어요. 이 12지장충을 우리가 구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구충이 12지장충만 있는 건 아닌데 구충 하면 12지장충으로 통할 만큼 12지장충이 대표적인 구충이에요. 모기에 의한 거는 또 언제 이거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모기하고 관련된 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일단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라리아 이건 사람이 중간숙주 역할을 한다. 맞는 말이죠. 예, 폐 흡충, 예, 디스토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스토마, 그러니까 폐 디스토마죠. 가재, 개. 무구조충, 조충은 이 촌충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갈구리가 없는 촌충이다. 이게 갈구리라는 뜻이거든요. 갈구리가 없는 촌충이니까 민촌충이라고도 해요. 소가 맞습니다. 갈고리가 있는 촌충, 유구조충은 예, 돼지.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리사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때 면허증 반납을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특특시군구예요. 특특시군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어디예요? 제주죠. 예.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 이게 조리사 자격증 시험은 누가 주죠? 휴넷에서 노동부 장관이 보는 거죠. 그런데 그 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면허증을 주죠. 그 자격증을 기반으로 해서 예, 그 면허증을 회수할 때도 특특시군구에서 회수한다.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체로부터 태반이나 수유를 통해 얻어지는 면역이 뭐냐? 예, 이거 답은 자연 수동 면역이에요. 네 가지가 있죠. 자연 능동, 인공 능동, 자연 수동, 인공 수동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연 능동은 주로 뭐죠? 질병에 이환됐을 때. 예를 들어서 코비드-19에 걸렸어요. 코비드-19에 걸려가지고 코로나19죠.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앓고 난 뒤에 다른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걸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자연 능동 면역이죠. 자연 수동 면역은 부모로부터 유전된 거예요. 인공 능동 면역은 뭐죠? 인공 능동 면역은 예방접종, 그러니까 백신. 인공 수동 면역은 예, 혈청 감마불림에 의한 이것도 이제 뭐 넓은 의미로는 백신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백신하고는 좀 다르죠. 예,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목적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 맞는 말이죠. 건전한 유통 판매를 도모한다. 이게 뭐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는 아니죠. 식품위생법의 존립 목적이 아니에요.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몇 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건 6시간입니다. 참고로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는
자격이나 면허증을 받은 당해년도에는 교육을 안 받아도 됩니다. 2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을 포화 지방산으로 변화시키는 경화유에는 경화유가 뭐죠? 예, 딱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체로 만든다는 거예요. 고체로. 어떤 물질이 첨가되는가? 예, 여기에는 수소가 첨가되는 겁니다. 즉, 불포화 지방산,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스형, 자연에는 시스형이 주로 있어요. 그 시스형 불포화 지방산을 포화 지방산처럼 바뀌어지는 게 수소를 추가해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쇼트닝입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맛이 좋아요. 트랜스 지방으로 음식을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옛날 성인병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는 이 대사성 질환의 위험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애기들 과자에는 트랜스 지방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트랜스 지방을 안 쓰니까 요새 애기들 과자 맛이 옛날 같지 않죠. 맛이 좀 떨어지죠.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시지 100g당 단백질이 13g, 지방 21g, 당질이 5.5g 함유되어 있을 때 소시지 150g의 열량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1.5배를 지금 곱하면 되는 거죠. 1.5배를. 그러니까 우선은 13 곱하기 단백질이니까 4g이에요. 단백질. 단백질은 4g, 4kcal예요. 4kcal. 그 다음에 지질은 9kcal예요. 그러니까 21 곱하기 9를 스마트폰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당질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은 단백질하고 똑같이 4kcal예요. 그러니까 5.5 곱하기 4kcal. 만약에 여기 알코올이 있었다 그러면은 알코올은 7kcal예요. 열량 그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딱 네 가지는 암기하실 수 있는 게 좋아요. 탄수화물은 4, 그 다음에 단백질 4, 지질은 9, 그리고 알코올은 7이에요. 알코올이 없으니까 일단 끝내죠. 그러면 이거 계산을 쭉 해보면 얼마가 나오나요? 예, 4, 32, 4일은 4, 52, 9일은 9, 2, 9, 18, 4, 5, 20, 4, 5, 22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일단은 다 더하죠. 그러면은 얼마가 되나요? 60 맞나요? 260 3이 되네요. 여기에다가 얼마를 한다고요? 여기 1.5배잖아요. 이게 1.5배죠. 그러니까 1.5를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1.5를 곱하면 그럼 얼마가 나와요? 394.5가 되네요. 394.5니까 절상하면 395가 되네요.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당류 중 단맛이 가장 약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단맛이 가장 약한 것은 메가당입니다. 일단은 자당이 제일 다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아니에요. 설탕을 100으로 기준을 해요. 설탕을 기준을 하지만 실제 제일 다른 것은 과당이에요. 과당이 우리가 천연 과당은 주로 어디서 맛을 볼 수 있냐면은 꿀에서 주로 맛을 볼 수 있어요. 이 과당은 1.7배가 높아요. 설탕보다 17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당이 약 한 74 정도.
당도가 설탕을 100으로 기준할 때 이때 메가당이 33 정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단 천연당 중에서 제일 달지 않은 게 메가당이 33 정도 브릭스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P156은 이게 제가 책을 출판하고 있기 때문에 책에 관련된 건데 이건 그냥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당류 중 케톤기를 가진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케톤기를 가진 것은 프룩토스, 예, 우리가 과당, 조금 아까 제일 다른 게 과당이라고 그랬죠. 이 과당이에요. 나머지 만로스, 갈락토스, 글루코스 이런 애들은 모양새가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육각형으로. 그런데 얘는 오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각형으로. 프룩토스는 다 육탄당이에요. 탄수가 6개인 육탄당인데 생김새가 이렇게 다르다. 2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훈연이 뭐죠? 연기로 이게 연기란 뜻이에요. 연기로 훈증시킨 것을 훈연이라고 하죠. 훈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햄, 베이컨, 소세지가 훈연 제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맞는 말이죠. 훈연 목적은 육제품의 풍미와 외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맞는 말이에요. 훈연하면 보존성이 좋아진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참나무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나는 연기는 균을 죽여요. 그래서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존성이 좋아져요. 예, 침엽수인 소나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참나무로 이용하는 거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2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껍질을 벗겨주면 색이 변화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걸 갈변이라고 하죠. 갈색으로 변하니까. 사과도 마찬가지죠. 예, 이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물에 담그는 방법이에요. 왜? 산소를 차단시키면 갈변이 안 되죠. 물 속에도 산소가 있죠. 그런데 공기보다는 훨씬 적죠. 냉장고에 보관한다, 냉동시킨다, 공기 중에 방치하면 뭐 더더군다나 갈변이 촉진되죠. 예, 이렇게 해서 25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50개의 공통문제가 50문제가 나오죠. 60문제 중에 앞에 50문제는 공통이고 뒤에 10문제가 과목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공통문제 50문제는 앞에 전반부 25문제를 짝수 회차에 그러니까 1, 3, 5 이런 그리고 뒤 후반부 25문제를 짝수 전반부를 홀수 후반부를 짝수 2, 4, 6, 8 이런 식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과목별 문제 10문제씩은 묶어서 한식은 한식끼리 양식은 양식끼리 이렇게 묶어서 따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답이 될 때는 왜 답이 되는지 답이 안 될 때는 왜 답이 안 되는지를 대부분 설명을 드리지만 보다 자세한 설명은 후에 이 문제풀이 끝난 뒤에 과목별 강좌를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도 마치겠습니다.